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래전 제 결혼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사실 결혼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사연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전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황당하고 기가 막힌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공개하는 이야기인 만큼 듣는 분들에게 작은 재미라도 드릴 수 있길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별의 별일을 다 겪기 마련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진상 민원인도 있고 경찰이 출동해야 하는 악성 민원인도 있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망치곤 하는데요. 비단 이런 일은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 저희 동료들 모두가 겪는 일종의 직업적 고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예전에 비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언어폭력을 쓰거나 오기장을 놓는 민원인들이 잊을만 하면 출연하곤 하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끼리는 실없는 농담을 하면서 불쾌해진 기분을 달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로 많이 하는 농담이 아주 콧대 높은 집에 시집장가를 가서 못다한 한을 풀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뤄질 수 없는 희망사항 같은 것에 불과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동료들끼리 했던 그런 우스갯소리가 실제로 제게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고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 집안이 그 지역에서 방귀 꽤나 뀌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땐 그런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부동산 허가 관련해서 여러 서류를 발급받으러 온 그 남자와 자연스레 안면을 익혔고 소소한 농담 정도 할 만한 사이가 됐죠. 그때만 해도 전 그 남자 첫인상이 무뚝뚝해 보여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튿날도 오고 그 다음날도 오고 또 그 다음날도 찾아오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창고에서 똑같은 서류를 발급받더라고요. 처음엔 필요해서 그러나 보다 싶었는데 일주일 넘게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그 민원인에게 제가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똑같은 서류를 계속 떼시는 거예요? 아하, 그걸 이제야 물어보시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제가 매일 똑같은 서류를 떼는 이유는 그쪽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실은 제가 그쪽한테 한눈에 반해버렸거든요. 네,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곤란해지는데. 정말 로맨틱하면서도 박력 넘치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멋진 고백을 받았다는 사실은 직장에도 금세 소문이 나서 한동안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싫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전 그 남자의 데이트 신청에 응하게 됐고 그 사람이 참 좋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됐네요. 그 뒤로 두 번, 세 번 더 만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는 자신이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한다고 소개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연인이 되고 나서야 남자친구가 그 건축사무소의 대표라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는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역이 낙후되고 인프라가 미흡했던 시절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님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해요.
아버님의 그런 노력 덕택에 그 지역은 눈에 띄게 발전을 했고, 공로를 인정받은 아버님은 그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그 지역의 지역구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이라면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예비시댁이 이런 집안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늘 민원인에 시달렸던 제가 그 지역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전 그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남자친구 집안이 빵빵해서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순수하게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 거니까요. 물론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순 없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전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안 분위기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 예상하던 따뜻한 환대가 아닌 냉랭한 분위기만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덕훈 씨랑 만나고 있는 정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애 아빠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 난 덕훈이 엄마고 얘는 덕훈이 여동생이에요. 덕훈이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이 이것저것 하는 게 좀 있어요. 사회봉사 사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정부가 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오늘 애 아빠가 자리하지 못한 것도 워낙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낸 거고요.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럼요. 전 괜찮습니다. 구청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공무원인가? 네, 맞습니다. 9급 공무원입니다. 9급? 그럼 되게 낮은 거 아닌가? 그렇죠? 아, 네. 호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그렇구나. 일단 알았어요. 어머님의 실망한 기색이 얼굴빛에 티가 날 정도로 드러나더라고요. 여동생이란 사람은 콧방귀까지 끼는데 순간 민망해서 혼이 날 정도였네요. 제 기색을 느낀 남자친구가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간 자리에서 언짢은 기분을 내비칠 순 없으니까 저도 최대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집안 자랑은 그 후에도 한참 이어졌네요. 오늘은 애 아빠도 못 보고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얼굴 익히는 정도로만 생각할게.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니? 집안끼리 사돈을 맺는 일인데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나도 지금 당장 허락한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네? 아니 엄마, 그럼 우리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단 거예요?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럼 사람 한 번 보고 어떻게 허락을 해? 니들도 한 번 만나서 결혼 결정한 거 아니잖니? 네 어머니, 당연한 말씀이세요. 다만 저희 두 사람 진심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천천히 지켜봐 주세요. 그래, 내가 무작정 반대만 하겠단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단 거야. 내가 충분히 말했지만 우리 집안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많아서 며느리가 말 못할 고충들이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소미 씨도 고민을 좀 해봐. 애둘러 표현을 하셨지만 결국 넌 수준 높은 우리 집안이랑은 영 맞지 않는 며느리 같으니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라는 말이었죠. 남자친구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기분만 상한 저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애먼 남자친구만 머쓱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난 구석이 좀 있어서 그래. 나쁜 뜻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엄마는 내 고집 못 꺾고. 결혼 허락은 내가 받아올 테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 글쎄, 내가 보기엔 어머님이 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덕훈씨네 집안이 너무 대단해도 문제네. 에이, 아니야. 엄마가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우리 집 그 정도로 대단한 집 아니야. 남자친구가 진땀을 흘리며 수습을 하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대단한 집에 시집가서 며느리가 되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런 찜찜한 마음을 애써 숨기고 전 남자친구를 친정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친정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씩씩하고 든든한 모습이 남자답게 보인다면서 적어도 딸내미 밥은 굶기지 않을 것 같다면서 흐뭇해 하셨죠. 친정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왠지 제 마음이 더 씁쓸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남자친구 집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건지, 전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됐다 송이야. 엄마가 상견례 날짜 잡으라줘. 이제 우리 결혼은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다고. 그게 정말이야? 진짜 덕훈씨네 집에서 날 허락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안심해도 돼. 절 탐탁지 않게 생각한 어머님이 이렇게 쉽게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다니 남자친구의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하자는 건 절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는 뜻과 다름없잖아요. 오리둥절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앞섰네요. 남자친구 말대로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저희는 고급 한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가 어른들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긴장된 마음으로 부모님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중간중간 자꾸 딴죽을 거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희 친정부모님의 안색이 어두워지시는 것을 느꼈죠. 전 애써 마음을 졸이며 이 상견례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네요. 그래도 따님을 건강하게 키우셨네요. 이 마당에 병까지 있으면 전 아마 화병이 났을 겁니다. 아휴. 네? 아니 그럼 사부인께서는 우리 송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씀이신가요? 네. 솔직히 제 성에 차진 않죠. 솔직히 저희 집안이랑 어울리는 며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죽고 못 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 거지 원래는 가당치도 않죠. 말씀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시길래 말끝마다 집안 하시는 겁니까? 자꾸 그런 티를 내시면 어디 불안해서 우리 딸을 그 집에 보내겠어요? 참다 못한 친정엄마가 한마디를 하면서 상견례 분위기는 더 어색해져 버렸어요. 친정엄마와 예비시어머니의 안색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친정아버지와 예비시아버님이 나서서 중재를 하셨습니다. 오호, 당신이 입조심해.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유,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서운해서 저러나 봅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애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이해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만 더 양보를 하시자고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거 참 상견례 자리에서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송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인데 안사돈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두 아버지들이 나서서 겨우 수습을 했기 망정이지. 정말 까딱하면 결혼이 깨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상견례를 겨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속이 상한 엄마가 제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소민아, 정말 저런 집안에 시집 갈 거야? 내가 살다 저렇게 콧대 높은 집안은 처음 본다. 누가 보면 명의정집에 시집 보내는 줄 알겠다고. 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생각해. 저런 시어머니를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 원래 저렇게까지 못난 분은 아니셔. 나한테 잘해줘. 오늘은 어머님이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으셨나 봐. 아무튼 난 진짜 모르겠다. 아무리 너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꼭 그렇게 간쓸게 다 떼놓고 해야겠어? 무슨 집안 이세가 저리도 대단한 지원. 역정을 내는 엄마를 간신히 달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제 속이라고 편했겠습니까? 상견례를 하자고 할 땐 언제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별의별 말을 쏟아내는 건 대체 무슨 신보일까요? 네, 남자친구 집안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어요. 경제적인 능력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 또한 저희 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갑질이라는 건 지극한 상식 아닌가요? 지나가는 초등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엉망이 된 상견례 이후 전 결혼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다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소미야, 엄마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엄마가 또 말실수를 하셨네. 자꾸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정말 미안해. 덕훈 씨,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엔 어머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셔. 덕훈 씨, 나 정말 당신이랑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 당연하지. 왜 그런 말을 해. 우리 결혼하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어머님 말씀처럼 내가 덕훈 씨네 집안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진 않을까? 나 결혼해서 어머님한테 너무 시달리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 어울리지 않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좋아서 너랑 결혼하자고 매달렸잖아.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위로가 썩 미덥지 않더군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의 말에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난을 만났다고 무너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럼 제 사랑이 얄팍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 사랑이 단단하다는 걸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걱정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저는 심술을 부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더 살갑게 굴었어요. 그리고 가시돋친 말만 하는 예비 신우에게도 최대한 기분 좋게 대해주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내 딸이 자존심 다 버리고 시집 간다며 혀를 끌끌 찼지만 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라 견고한 제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네요. 그런 제 노력이 통한 탓인지 양가 부모님은 상견례 때의 불쾌한 기분을 잊고
거의 두 사람의 결혼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군요. 근사한 예식장을 예약하고 칭달자가 확정되던 날, 괜스레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동안 해왔던 마음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게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이 남자랑 보란 듯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또 한 번의 사달이 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결혼식을 2달 남짓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제 결혼을 축하해준다는 구청 동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마시게 됐는데요. 모든 일정이 끝난 후 목적지가 저와 비슷한 남자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죠. 그런데 이튿날 예비 신우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평소 저한테 전화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은 이상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신우가 제게 아주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 어젯밤 내가 우연히 봤는데 오밤중에 웬 남자랑 오붓하게 택시 타더라. 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네? 그게 아니라 어제 저희 구청 동료들이랑 회식이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택시 탄 사람은 제 직장 동료예요. 가는 방향이 저랑 같아서 택시를 같이 탄 거고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지. 살짝 몸도 기대는 것 같던데 뭐. 결혼 앞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돼? 걔는 언니가 그러고 다니는 줄은 꿈에도 모를 거다냐. 나 마음이 심란해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언니 생각이고 난 이거 진짜 아니라고 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실시할 수만은 없잖아? 당연히 어른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어. 정말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택시에 같이 탔다는 이유로 마치 바람이라도 피운 양 문제를 키우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마치 이 집안 사람들은 절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항변해도 예비 신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을 베베고 와서 시부모님께 알리더군요. 그 덕분에 저는 말 그대로 결혼 전 방탕하게 논 여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죠. 예비 신랑은 자기 동생의 설레발에 고개를 저었지만 제게 은근히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삐뚤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책 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지. 회식도 좋고 동료도 좋은데 아무리 광양에 갔더라도 굳이 남자 동료랑 택시를 탄 건 좀 병소였던 것 같아. 동생이나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좀 써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신경을 써야 돼? 덕훈씨, 나 너무 억울해. 왜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아야 돼?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은 결혼식 앞두고 뭐든 조심하자는 얘기야.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기억 안 나? 별거 아닌 일로 우리 결혼 망치는 일 없도록 하자. 응? 예비 신랑의 볼멘 소리가 제 귀에는 섭섭하게 들리더라고요. 애둘러서 얘기하지만 결국 제 행실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비 신랑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척 상하더군요. 제가 꼭 이런 일까지 감내하며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이 일로 크게 다투게 됐고 파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신우의 가벼운 입방정 때문에 일이 일파만파 번진 셈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냉정기를 겪으면서 결혼 준비는 올스톱이 됐고 M1 주변 사람들만 제 눈치를 보기 바빴네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나 다름없는 신우가 제게 얼굴 한번 보자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또 무슨 말을 하려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예비 신호를 마주하게 됐죠. 새언니, 덕훈이랑 크게 싸웠다며? 요새 두 사람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네,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저도 덕분에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두 사람 갈라서라고 그런 거겠어. 이게 다 두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마음을 쓴 거지. 세연이는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제가 덕분에 얼마나 곤란해진 줄이나 아세요? 내가 좀 유난을 떨었다면 미안한데 그렇다고 파혼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 입장은 생각 안 해. 이미 친인척이니 주변 사람들한테 덕분이 장가갈 것 같다고 다 말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파혼한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 체면이 어떻겠어? 아가씨는 부모님 체면을 생각하면서 제 입장은 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동료랑 택시 한번 같이 탄 죄로 제가 얼마나 곤란해진 줄 아세요? 그렇게 되라고 말한 건 아닌데. 암튼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건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하도 자존심을 세우는 바람에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나 세연이 좋아해. 덕훈이랑 날짜 잡았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근데 아가씨는 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 아니었어요? 누가 그래? 나 세연이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되면 같이 옷도 사고 카페도 가서 수다도 떨고 맥주도 한 잔씩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대가 컸는데. 못 믿겠으면 이거 보라고. 예비 신호는 저한테 핸드폰을 내밀며 SNS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엔 저와 예비 신랑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는 겁니다. 제 독사진도 몇 장 더 담겨 있었고요. 내가 오죽 좋았으면 세연이랑 덕훈이 사진을 여기다 담아놨겠어? 이제 내 진짜 마음을 알겠어? 상기된 얼굴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꽁한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절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됐던 바람에 신우도 당연히 절 싫어할 거라고 단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제 사진을 SNS 대표 사진으로 바꿔놓을 정도라면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겠어요, 아가씨. 전 그동안 언니가 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제가 오해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가씨 마음 잘 알았으니까 덕훈 씨랑 잘 풀어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덕훈이랑 쌍둥이라고 말 나서 그렇지. 나만큼 덕훈이 생각하는 사람 없을걸? 새언니가 내 마음 알아줘서 정말 다행이다. 새언니, 우리 이제 진짜 잘 지내보자. 난 언니랑 친자매처럼 지내고 싶단 말이야. 네, 아가씨. 우리 정말 잘 지내봐요. 예비 신우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콧대 높은 시댁에 절 반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비 신우가 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감동이었죠. 전 예비 신우를 만나 후에 신랑과 다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고 우리는 서로 상처받은 마음을 풀고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됐어요. 결국 예비 신우 입에서 시작된 다툼이 예비 신우의 입으로 끝나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결혼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못다한 결혼 준비를 서둘러야 했어요. 드레스를 고르는 일과 스튜디오 촬영도 일정이 빠듯했고 신랑은 함도 져야만 했습니다. 또 저는 예단과 혼수를 준비해야 했죠. 청첩장을 찍어서 지인들에게 돌리는 일도 서둘러야 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가 알아서 예단을 준비하겠지만 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어. 기왕이면 서로 마음에 드는 걸로 준비하는 게 좋질 않겠니?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어머님 마음에 드는 걸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준비해 볼게요. 그럼 이번 주말에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내가 받은 물건이 있는데 같이 구경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예단으로 받고 싶은 걸 미리 생각해뒀다는 시어머니가 얄궂었지만 전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죠. 이제 곧 결혼식인데 작은 일로 괜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가 절 데리고 간 곳은 바로 백화점 명품관이었어요. 고가로 유명한 브랜드를 보니까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예단비로 생각해둔 예산을 훌쩍 넘길 것만 같아서 불안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짝이는 보석들을 이것저것 구경하시더라고요. 신부만 예물 받으란 법이 있니? 나도 우리 아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잖아. 엄마도 이렇게 예쁜 보석 받을 자격이 있지. 안 그러니? 네. 아, 네, 당연하죠. 잘 어울려요, 어머니. 아, 그래. 그럼 나 아직 안 죽었다. 나도 네 나이 땐 남자들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줄을 섰어. 하하하하.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고가의 보석들을 끼웠다 걸었다 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가뜩이나 시어머니의 행동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명품샵 여사장이 절 계속 노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곱지 않는 눈빛으로 쏘아보더라고요.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계속 비싼 보석들을 고르죠. 거기에다 사장은 자꾸 불편한 시선을 던지죠. 정말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는 그 여사장에게 왜 절 쳐다보냐고 질문을 던졌네요. 저기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손님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는 건데요? 왜요? 제가 여기 물건 살 능력이 없어 보이기라도 해요? 제가 사장한테 쏘아붙이니까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시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니, 송이야. 왜 그래? 이 여자가 너한테 어쨌는데?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인상 쓰면서 노려보잖아요. 손님에 대하는 태도가 아주 엉망이에요. 뭐야? 이거 봐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 노려봤어요. 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며느님 된다는 거죠? 그래요. 뭐 잘못했어요? 아니, 백화점에서 손님 대하는 능대가 왜 이래? 그래, 역시 그랬어. 네 년이 호랑이 굴에 아주 제발로 찾아왔구나. 감히 내 남편을 가지고 놀아. 어디 한번 망신 좀 당해봐라. 쌍심지를 켠 여사장이 느닷없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겁니다. 전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안 나요.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너는 다른 집에 시집을 가? 이거 완전 꽃배반이야. 너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머리털 쥐어 뜯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년아.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파요. 이거 놓으세요.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바람에 눈 들어간 그놈이 나랑 이혼하자고 난리야. 그런데 넌 또 다른 놈한테 시집을 한다고? 이거 완전 전문 사기꾼이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누가 바람을 펴요? 어디서 시치미를 떼. 내가 남편 핸드폰에서 니년 얼굴을 똑똑히 봤어.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100번 1000번도 넘게 봤다고. 이 못된 년아.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 네? 남의 눈엔 눈물 나게 만들었으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날 각오를 했어야지. 너 오늘 정말 잘 걸렸다. 정말 난리 부르스가 따로 없었습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그것도 명품 보석샵에서 벌어진 난투극은 구경꾼을 구름처럼 몰려들게 만들었죠.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여사장 손에 머리채를 잡혀서는 매장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힘은 또 얼마나 세던지. 결국 전 버티지 못하고 매장 바닥을 나뒹굴어야만 했죠. 놀란 시어머니가 뜯어말리려고 해봤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백화점 보안요원들이 출동을 하고 나서야 그 여자의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또 있을까요? 사장에게 본변을 당한 저는 산발이 된 머리로 엉엉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샘이 터지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뭘 보고 제가 자기 남편의 상간녀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던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차장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거 보세요. 내가 당신 남편이랑 바람이 핀 여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대체 누구랑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여자라고요. 사람 잘못 봤어요. 너 자꾸 오리만 내밀래? 이래도 아니라고 할 거야? 그 사장이 주저앉은 저한테 자기가 찍은 사진을 척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기 남편 핸드폰을 열어서 남편과 상간녀가 SNS로 주고받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전 그 사진을 보고 뒤로 나자빠질 만큼 놀라고 말았어요. 사장 남편과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그 여자 SNS 프로필 사진이 바로 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 모습이 맞았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봤는데도 틀림없었네요. 자, 이래도 네가 아니라고 우길 거니? 우리 남편이랑 그렇게 낯뜨거운 대화를 주고받아 놓고도 네가 바람핀 여자가 아니라고 할 거냐고. 잠깐만요. 이거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분명 이건 제 사진이 맞긴 한데 전 당신 남편이랑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못 믿겠으면 제 핸드폰에 보셔도 좋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전 거리낌 없이 제 핸드폰을 그 여자에게 보여주었죠. 제가 핸드폰까지 내밀며 긋고 아니라고 항변하니까 여사장 또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정말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쪽 얼굴이 나온 건 어떻게 촬영할 건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 사진이 누군가에게 도용됐을지도 모르죠. 저도 당신 남편한테 묻고 싶네요. 왜 상간녀가 자기 SNS 사진에 제 얼굴을 박아놓은 건지 말이죠. 그래요? 하지만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걸 눈치채고 난 뒤부터 제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속에선 천불이 나는데 이혼 소송 때문에 징발 모으느라 꼭 참아야만 했다고요. 그런 제가 당신 얼굴을 모르겠어요. 내 남편이랑 속삭이는 대화 내용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꿈에서도 당신 얼굴이 나온다고요. 나도 억울해 죽겠어요. 제 사진이 맞긴 한데 난 당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금방 제 핸드폰 봤잖아요. 당신 남편이랑 대화를 나눈 건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저는 당신 남편 전화번호도 없다고요. 그거야 평소에 지우고 다닐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자유인데요. 만약 내가 아니면 정말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당신이나 머리채를 얼마나 잡고 흔들었는지 알아요?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작정 폭력을 휘두른 당신이나
내 사진에 도용한 당신 남편 상간녀나 전부 다 고소할 거라고요. 화가 난 제가 소리를 빽 지르니까 여사장 기세가 확 꺾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 옷자락을 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송이야.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그만하고 그냥 가자. 괜히 일 커지면 귀찮기만 하고 좋을 건 하나도 없어. 여기 사장님도 오죽하는 그랬겠냐.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자꾸나. 네. 아니죠,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죠. 제가 지금 얼마나 황당할지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게다가 제 사진까지 도용된 거라면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하러 그래. 사장님 남편이 바람났자잖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이런 건 여자끼리 이해해야지. 어서 가자. 응? 자꾸 그냥 넘어가자는 시어머니 표정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뭔가 구린내가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불이 번쩍이더라고요. 정말 새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었는데 신우가 제 사진을 자기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해뒀다며 자랑하던 일이 번쩍하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더군요. 설마 어머니, 혹시 이 여자가 아가씨예요? 맞죠?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아가씨가 지금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이 있는 남자랑 만나고 있었더라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해도 그 기집애가 말을 들어야지. 그럼 정말 아가씨가 이 사장님 남편이랑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제 사진을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제 송이 네 사진으로 바꿔놓았다고 하는 소린 들었다. 그런데 송이야, 네 신우 진짜 그 남자 좋아한다 그러더라. 그 남자가 이혼한다 했대.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줘.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다 포기한 듯 술술 털어놓는 시어머니가 황당합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망신을 당한 저보다 유부남을 만나는 당신 딸의 치부를 감싸느라 급급했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사이 언제 와서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여사장이 또 다시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 딸이 우리 남편을 꼬셨단 거지. 예? 꼬시긴 누가 꼬셔요? 그쪽이 남편 간수 못해서 벌어진 일을 누굴 탓해? 이혼? 누가 쉽게 이혼해준대? 당신 딸 어딨어? 당신 딸 어디 있느냐고? 제 머리채를 잡던 여사장이 이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후다닥 달려온 보안 요원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는데 여사장 손에는 시어머니의 머리칼이 한 움큼 쥐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그 매장을 빠져나가 버렸네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남편의 상간녀로 오인한 여사장도 머리채를 잡혀 봉변을 당한 저도 두 사람 모두 피해자인 셈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은 신우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 그 여사장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도 제가 상간녀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워낙 흥분한 상태라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 우선 그 자리를 떠난 뒤 신우에게 이 일을 따져 물었죠. 그런데 신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래,
나 유부남 만났어. 그런데 사랑이 무슨 죄야? 내가 마음 가는 사람이 유부남인데 어떡하냐고.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왜 제 사진을 언니 SNS 프로필로 쓴 건데요? 그 사람이 혹시 모르니까 네 얼굴을 감추는 게 좋다고 그랬어. 만에 하나 회사를 찾아와서 난리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데 새언니가 그 여자 매장에 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신우는 자신의 직장 상사와 남몰래 연애를 했고 만일을 대비해 SNS 사진까지 위장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제 사진을 썼으면서 제게는 엉뚱한 변명을 댄 거였죠. 전 그 일로 인해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렇게 자기 집 한 채면 따지던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저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추악한 민낯까지 보게 되니까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부모님도 남의 가정 파탄내는 사람들이라면 볼 것도 없다면서 파혼을 주장하시더군요. 실은 제 생각도 부모님의 의견과 비슷했어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다지만 이런 집안에는 도저히 며느리로 살 수 없단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절 설득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제겐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목전에 두고 남남이 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파혼을 순순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하긴 철딱선이 없는 딸 때문에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중에 들은 후문으로는 제 머리채를 뜯은 여사장이 자기 남편과 신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참 우스운 게 뭐였냐면요. 사내불륜이 발각된 신우와 그 남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갑자기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불장난에 가정과 직장을 잃어버린 셈이었죠. 파혼을 결정한 저에겐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었지만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은 여사장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어요. 자신이 너무 경솔했다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풀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사과로 만족한다고 답했고 고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그 여자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든 건 잘 마무리가 됐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낫질 않는 법이니까요. 여기까지가 결혼 직전까지 갔던 제 경험담입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전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 채 혼자 지내고 있어요. 친정부모님이야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 크겠지만 솔직히 결혼이라는 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독신으로 살지도 모르지만 만족스러운 지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 억울한 하소연 끝까지 들어주신 애청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